자,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분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현재 분사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과거 분사도 다를 것이 없어요. 적용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적용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원칙이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괜찮습니다. 정상이세요.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는 놈이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원칙 뭐였죠? 원칙이라기보다는 저 말을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지나쳤던 거.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오직 형용사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죠. 영어가 우리말과 전혀 다른 방식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에서도 우리말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를 써야 한다. 공통점이에요. 굳이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겠다?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된다. 이것도 공통점이었어요. 그죠? 자, 앞으로도 이런 공통점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딱 3가지. 우리 2가지는 앞에서 배웠어요.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뜻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food to eat 하면 음식인데 to eat, 먹을 음식. 근데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2단어 이상으로 엮여져서 길어지면 반드시 뒤로 보낸다고 했죠. 이걸 뒤에서 who, 위치에서 위 그렇게 수식한다 해서 후위 수식이라고 불렀어요. 자, to eat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2단어 이상이 됐으니까 명사 food 뒤에서 꾸몄습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이게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 돼버리죠. 진행의 뜻을 나타내죠. A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 근데 a baby crying in the room. 이번에는 방에서 울고 있는 아기. 명사 baby를 꾸미는 crying in the room. 이게 2단어가 넘으니까 이렇게 명사 뒤로 가서 꾸몄어요. 여기서 보시듯이 현재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다. 즉 동사가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그대로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으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형태로 바꿨다. 어떻게 바꿨다? 뒤에 ing 붙여서 바꿨다. 그 뜻은 뭐냐?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의 뜻이다. 이런 거였죠. 자, 이게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 2가지 우리가 앞에 영상들에서 배웠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3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과거 분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과거 분사가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마지막 3번째 방법이거든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입니다. 자, 근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예요. 물론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린 오늘 자동사니 타동사니 완료니 이런 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동사편에서 개념 파악하시면 엄청 쉬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수동이 도대체 뭔 뜻이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수동이란 말에서 수는 한자로 쓰면 받을 수입니다. 받을 수. 뭔가를 받다. 동은 동작, 동사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수동이란 말은 동작을 받는다, 수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다, 당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가 편지를 쓴다. 쓴다라는 동작을 하는 건 누구죠? 그죠? 친구가 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동작의 주체, 동작을 하는 놈 주어라고 부르죠. 친구를. 그럼 쓴다라는 이 동작을 받는 놈, 당하는 놈, 수용하는 놈 이건 누구죠? 그쵸? 편지죠. 친구가 편지를 쓰고 편지는 그 쓴다라는 동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거는 어떤 동작을 받는 거, 당하는 거, 어떤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수동은 일반적으로 뭐뭐를 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니까 당하다 이러시면 안 되고 뭐뭐를 당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과거 분사를 완전히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린 다음 2단어의 관계를 보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동차라는 단어와 고치다 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게요. 2단어 관계가 어떨까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동차가 고쳐요? 고치는 걸 당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죠? 자동차는 고치는 걸 당하는 거예요. 얘가 막 지가 살아갖고 요즘 엔진에 힘이 좀 없어. 그러면서 막 주유소 가서 막 혼자 가갖고 막 불스 원샷 주세요 뭐 이러면 무섭잖아. 그죠? 그래서 자동차와 고치다의 관계는 수동 관계예요. 이게 뭐 특별한 지식도 아니고 그냥 상식이잖아요. 자, 또 돼지고기와 먹다라는 단어의 관계는 어때요? 돼지고기가 먹어요? 아니면 먹는 걸 당해요? 먹는 걸 당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수동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새와 날다라는 단어의 관계는 어떨까요? 새가 날아가요? 날아가는 걸 당해요?
날죠. 지가 날아가는 거야. 알아서 스스로. 이걸 능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의자와 부수다의 관계는 어떨까요? 능동일까 이거 혹시? 의자가 뭔가 빡치는 일이 생겼어. 막 그래갖고 열이 잔뜩 받아갖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저거 다 부숴. 그러면 능동. 의자가 부수는 행위를 당하면 수동. 이건데 어느 게 맞을 거야? 자, 의자는 부수는 걸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수동의 관계예요. 이 관계 설정이 명확하게 돼야 과거분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고요. 특히 영어는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쉽게 익히실 수가 있어요. 품사에 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능동, 수동 따질 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하셔도 영어는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분사는 자, 동사가 형용사로 변한 것이다. 즉 동사가 아니다.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다. 즉 당한의 뜻이다. 당하다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니까 당한의 뜻이다. 그죠? 과거분사가 또 다른 단어랑 뭉쳐서 두 단어 이상 길어지면 어디로 갈까? 당연히 명사 뒤로 가야 돼요. 이건 뭐 앞에서 투부정사 현재분사 공부할 때랑 같은 내용이니까 새로울 게 없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영어에서 진행, 즉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분사 ing 뿐이라고 했죠.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건 현재분사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수동, 즉 뭔가를 당한 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거분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딴 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과거분사 때려놓고 보는 거예요. 자, 진행을 표현하고 싶다? 선택의 여지 없어요. 무조건 ing, 현재분사 때려놓고 보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거 수만 번 반복할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예요. 자,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이 과거분사에 대해 아셔야 할 모든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형용사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단어 이상 뭉쳤다? 명사 뒤에 가서 꾸민다. 뭐 새로울 게 별로 없죠. 사실은 형용사 1편, 2편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반드시 말끔하게 씻어내 버려야 할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과거분사를 자꾸 동사라고 생각하는 거, 이 착각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과거분사를 동사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과거분사를 처음 접하는 게 보통 동사의 3단 변화라는 걸 배울 때 접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write, wrote, written, make, made, made, call, called, called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자, 어쨌든 저걸 동사의 3단 변화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저 세 개가 다 동사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이거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자, write, 쓰다. 맨 앞에 있는 이걸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시제로는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있는 놈 wrote. 저걸 우린 과거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썼다. 그죠? 세 번째 written. 이제 이놈이 문제였는데 한국어에도 자, 현재형 쓰다, 과거형 썼다 이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가. 근데 세 번째 얘 시제가 뭘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형은 현재 시제, 과거형은 과거 시제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세 번째 과거분사는 그럼 무슨 시제지? 자꾸 이걸 궁금하게끔 되어 있어요. 과거분사는 도대체 무슨 시제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초점이 이쪽으로 보통 맞춰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과거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요. 응? 뭐라? 시제가 없다고? 예, 형용사에는 시제라는 게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시제라는 건요, 그러니까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 시제라는 건요 오직 동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간다, 현재형, 갔다, 과거형, 갈 거다, 미래형. 근데 여러분들 혹시 명사에 시제가 있나요? 책상이라는 단어에 시제가 있어요? 책상의 과거 시제는 뭐예요? 혹시 나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책상의 미래 시제는 뭘까요? 재활용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명사에는 시제가 없지요. 형용사에도 시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pretty, 예쁜의 현재 시제는 뭐죠? 그랬더니 또 지금의 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약 드세요. pretty, 예쁜의 과거 시제는 뭐죠? 그죠? 형용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형용사 자체에는 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시제라는 건 언제 동작이 발생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동작이 옛날에 행해졌냐, 과거, 지금이냐, 현재, 앞으로, 미래냐, 이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제라는 건 오직 동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분사는 형용사거든. 형용사인 시제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형은 현재 시제, 과거형은 과거 시제,
과거분사는 얘는 무슨 시제?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애초부터 시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과거분사의 시제에 대해 궁금해하다가 망하는 거지. 아니 얘는 시제가 없어. 근데 얘는 무슨 시제지? 이러고 있으니까 답이 나오냐고. 이해하셨죠? 자, 그럼 3단 변화에서 앞에 2개는 동사, 뒤에 1개, 과거분사는 형용사다.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저걸 애초부터 동사의 3단 변화라고 이름 붙인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과거분사가 뭔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자기 편할 대로 막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고생을 했어요. 우리 이제 과거분사를 이용한 표현을 이제 또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그녀에 의해 쓰다 편지가 있다. 괄호 안에 쓰다라는 동사가 지금 뭔가 어색하죠? 당연하죠. 왜 어색할까요? 편지라는 명사를 지금 꾸며줘야 돼. 근데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가 하는 일이야. 근데 쓰다는 동사야. 그죠? 그러니까 동사는 명사를 꾸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여기에 그녀에 의해 쓰여진 편지가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럼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영어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쓰다라는 말은 write, 편지는 letter. 그대로 써보면 write letter.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쓰여진 편지, 편지라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write, 얘는 동사예요. 명사 수식 못하죠? 그러니까 형용사로 바꿔야 하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쓰여진 편지. 이거 수동의 의미를 쓰고 싶어. 그럼 과거분사밖에 없다 그랬죠. 영어에 몇 가지? 오직 1가지. 과거분사. 그럼 written letter. 이렇게 하시면 쓰여진 편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과거분사도 형용사라고. 그걸로 끝이에요. 다만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그녀에 의해 쓰여진 편지라는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약간 확장했죠? 근데 이제 누구누구에 의해, 누구누구에 의한 이렇게 어떤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by예요. 이거는 전치사 편에서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 의해 그러면 by h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또 by she를 써야 하는지 by her를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전치사 편 가면 다 해결됩니다.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written by her. 그녀에 의해서 쓰여진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written by a letter 이렇게 되네요. 근데 written by her 이게 3단어네? 그럼 어떡한다고요? 뒤로 보내. 영어는 2단어 이상 싫어해요. 앞이 길어지면 뒤에 중요한 단어가 빛을 잃는다고. 그죠? 자, 앞이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럼 letter written by her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편지. 다음에 과거분사네. 똑같아요. 자,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왔네. 형용사네. 앞에 명사 꾸미네. 자, 편지인데 written 쓰여진 편지구나.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말 순서대로 막 이렇게 배열 안 해도 의미 파악 전혀 지장 없죠. 자, 이번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영어는 미국에서 말하다 언어이다. 저 괄호에 말하다를 어떻게 바꾸면 자연스러울까요? 말하다 언어이다. 말하는 언어이다. 말해지는 언어이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한국어로는 영어는 미국에서 말하는 언어이다. 이렇게 말하는을 선택해도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절대로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영어는요 정말 능동수동 철저하게 가려서 씁니다. 그래서 수동에 대한 감각만 익히셔도 영어가 많이 쉬워지실 정도예요. 자, 말하다와 언어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언어가 말을 해요. 말하는 걸 당해요. 그죠? 사람들이 언어를 말하는 거고 언어는 이 말하는 행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언어가 아니고 말해지는 언어 이렇게 수동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말해지는 언어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말하다는 speak, 미국에서는 in the US 이렇게 써볼게요. 언어라는 단어는 language죠. 자, 그래서 speak 말한다 in the US 미국에서 language 언어 이렇게 한번 나열을 일단 해봤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언어 말해지는 언어 즉 language라는 명사를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근데 speak 쟤는 말하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걸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데 영어에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 3가지 있다 그랬죠. to 붙이면 to speak 말할, ing 붙이면 speaking 말하고 있는. 자, 과거분사 쓰면 수동 spoken 말해지는. 어느 게 맞아요? 언어가 말한다 말해진다. 그쵸? 말해진다.
그러니까 수동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spoken 이걸 선택을 하셔야 맞아요. 그래서 spoken in the US language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말로 하면 spoken 말해지는 in the US 미국에서 language 언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spoken in the US 이거 네 단어네. 그럼 앞에 있으면 안 돼. 뒤로 가 뒤로. 그럼 어떻게 돼요? language spoken in the 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할까요? 1강, 2강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language 언어라는 명사 나왔어요. 뒤에 spoken 과거분사 나왔어요. 과거분사는 형용사라며 그러면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앞에 명사 꾸며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nguage 언어인데 spoken 말해지는 언어 in the US 미국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우리말 순서로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 엮여서 길어지면 명사 뒤에 가서 꾸민다. 이건 형용사의 수식 원칙이었어요. 형용사. 근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형용사고 현재 분사도 형용사고 과거 분사도 형용사잖아. 얘들이 다 형용사야.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을 따라야지. 즉, 뭔 소리냐? 두 단어 이상 엮였어? 길어졌어? 그럼 명사 뒤로 가라. 이걸 지켜야지.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형용사 나라에 왔으면 형용사 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사실 형용사가 뭔지 정확히 알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면 결국 동사였지만 형용사로 바뀐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얘네들 다 형용사니까 그 법칙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형용사를 이해하면 이게 다 자동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따로따로 공부하냐고. 우리가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가 한 가족이라고 배워본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들이 다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가르칠 때 그리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가르칠 때가 되어서 이 형용사에 적용되는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네들이 한 식구라는 걸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얘네들이 전부 다 운영 원리가 활용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따로 현재 분사 따로 과거 분사 따로 심지어는 형용사도 따로 이렇게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하고 마치 얘네들이 각각의 항목인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애들인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형용사의 원리 하나로 통일돼서 활용이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형용사의 원리를 알았으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쉽게 익힐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형용사하고 같은 놈들이니까 형용사 식구들이니까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익힐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고 책마저도 각각의 단원이 전혀 상관없는 독립된 영역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뭔가 굉장히 외울 게 많아 보이고 공부할 게 많아 보이고 지식이 다 흩어져 가지고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오늘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다 한 식구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거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정용법 말고도 서술용법에 가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어서 얘네들이 활용이 됩니다. 서술용법을 배우실 때가 되면 진짜 얘네들이 완벽하게 한 식구구나, 똑같은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일단 영어 순으로 바꿔볼까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내에 뒤로 보내. 영어 순은 제품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영어 순으로 저걸 다시 재배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품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제품은 영어로 product고요. 만들다는 make. 일단 이걸로만 만들어 보면 product make in Kore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린 지금 product라는 명사를 꾸미고 싶은데 make는 만들다라는 동사라서 안 돼. 이걸 형용사로 바꿔야 돼. 우리가 하고 싶은 표현은 뭐였죠? 만들 제품, 만들고 있는 제품, 만들어진 제품 뭐였어요? 그쵸? 만들어진 수동의 의미로 수식하고 싶은 거예요. 자, 수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영어에 몇 개 있다고? 또 뭘 생각하세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과거분사. 그래서
product made in Korea 이렇게 되는 거죠. 어서 많이 봤다 저거 그죠? made in Korea 많이 보던 거잖아요. 과거분사 made는 형용사니까 앞에 명사 product를 수식하는데 아무 위법사항이 없죠. 그리고 세 단어로 길어졌어. made in Korea. 그러니까 뒤로 갔고. 그럼 이렇게 힘들게 문법적인 지식을 완성했으면 이걸 바로 독해 써먹어야겠죠. 자,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떴다. 어떻게 하라고? 명사 수식. 또 그럼 앞에 있는 과거분사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 우리말 어순하고 똑같으니까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자, 문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chair broken by Tom was the legacy handed down from my ancestors. 여러분들 이제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레거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산이란 뜻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hand down은요. hand는 손이라는 뜻이지만 저게 동사로 쓰이면 건네주다. 손으로 물건을 건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down 아래쪽으로 건네줬네.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건네줬다. 즉 물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ancestors. 자, 조상이란 뜻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문장이 길다,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다, 동사부터 찾으시라 그랬죠? 동사를 찾아볼까요? 자, 동사 후복은 broken, 근데 얘는 과거분사야. 과거분사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고. 형용사라 그랬죠? 탈락. 그 다음에 was 비동사네요. 얘가 일단 동사 후복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handed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려줬다. 이게 만일에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서 또 혹시 from my ancestors 뒤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혹시 목적어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이거 나중에 전치사 파트 가면 당연히 목적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전치사 이하는 주어도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본동사는 누구밖에 없죠? was밖에 없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was가 본동사야? 그럼 주어는 어디야? 그 앞에. 그럼 주어를 싹 가려놓을게요. 또 삐리릭 작전 들어갑니다. 자, 삐리릭은 였다. The legacy 뭐였다? 유산이었다. 오, 삐리릭이 뭔진 모르겠지만 삐리릭은 유산이었대. 유산. 그러면 해석 다 끝난 거지 뭐. 안 그래요? 자, 그럼 볼게요. 삐리릭 부분 한번 볼까요? The chair 의자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broken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 아, 그럼 저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구나. broken by Tom. 탐에 의해서 부서진 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탐에 의해서 부서진 의자가 was 동사 이제 나왔네. 였다. The legacy 뭐였다? 유산이었다. 근데 legacy 유산이라는 명사 뒤에 또 handed down 과거분사가 또 나왔어요. 자, 과거분사 나왔네. 명사 다음에 그럼 앞에 명사 꾸미라고. 유산인데 어떤 유산? 물려진 유산. 그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니까 물려준, 물려진 유산이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주어는 the chair 얘고 동사는 was 였다. 그 다음에 the legacy 보호가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형식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The chair was the legacy. 그 의자는 유산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설명해주는 과거분사 그리고 어떤 유산인지 하고 설명해주는 또 과거분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 즉 수식어는 액세서리예요. 소위 말하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빼고 나면 진짜 본체만 남지. 한번 빼볼까요? 싹 빼봤더니 액세서리, 수식어 싹 빼봤더니 뭐만 남아요? The chair was the legacy. 그 의자는 유산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뼈다귀만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영어의 문장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꾸며주는 말. 근데 이 꾸며주는 말도 두 단어 이상이 돼가지고 뒤에서 꾸며주는 말. 두 단어 이상이니까 일단 길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관계,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관계를 잘 파악할 줄 알면 문장이 길어져도 겁나질 않아요. 왜 길어지는지를 아니까. 근데 우리는 문장이 조금만 길면 막 무섭죠. 왜 무서울까? 저것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모르니까.
자,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가세요. 어차피 문장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건 딱 네 가지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결국은 요 네 가지밖에 없는데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수식어, 꾸미는 말이 들어갔다란 얘기예요. 특히 뒤에서 꾸미는 말. 왜 뒤에서 꾸미는 말이 들어가면 길어질까? 뒤로 간 이유가 뭐야, 얘들이? 그쵸.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서 명사 뒤에서 꾸미거든. 그래서 이렇게 긴 애들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니까, 긴 애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문장이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를 제대로 발견해낼 줄 알면은 결국에는 딱 네 가지만 남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지까지 게 길어봐야 네 단어, 네 가지 문장 성분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파악할 줄 모르니까 문장이 길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를 잘 구별해낼 줄 알면 문장이 길어져도 겁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문장을 또 길게 만드는 이런 과거분사나 투부정사보다도 훨씬 더 길어서 문장을 또 길게 만드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관계대명사도 그놈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면 하나도 겁나실 거 없으세요.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